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 김성회 정치연구소 싱크와이 소장 그리고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소식인데요. 오늘 공약을 내놓으면서 그 전에 예정이 없던 큰 절을 했습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우리 정치인들 또 당원들 나름은 노력하지만 부족한 게 있던 것 인정합니다. 그 부족함에 대해서 사죄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더 잘하겠다는 다짐으로 신년을 맞이해서 예정이 없이 큰 절을 드리게 됐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의 직접 말을 통해서 들어봤지만 지금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는 못하다. 이런 스스로에 대한 판단 이런 것들 때문에 큰 절을 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짐작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일단 윤석열 후보가 경선 승리 직후,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가장 높았을 때 수치를 거의 다 회복을 했습니다. 예. 전반적인 지지율을 다 확보를 했고요. 그럼 사실 그러고 있을 때 이쪽도 저쪽도 아닌 계층의 지지율을 이재명 후보가 지난 한 달 넘게 벌어진 이 국민의힘의 여러 가지 난맥상 중에서 자기 표를 가져왔어야 됐는데 예. 사실은 지지율의 우위는 점하고 있었지만 새로 만든 표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렇게 좀 아까운 시간을 보내고 다시 혼전 상태로 들어가게 되니까 이재명 후보로서는 좀 급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국은 정권 교체라는 프레임 자체가 굉장히 공고하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역대 어떤 대통령 후보보다도 높은 상태에서 잘 유지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민주당 정부를 한 번도 맡길 수 없다는 수도권의 민심을 잘 못 다스리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전 그래서 결국 핵심 키워드는 오만과 부동산 이렇게 두 가지를 보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확실하게 사과하겠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지사로서 사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과 약간 별개의 움직임을 보였던 정치인이기 때문에 부동산 문제에서 조금 더 다른 대책을 내놓으면 국민들이 이 문제에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고 보고 적극적인 공약을 펼쳐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대선의 이제 최대 분기점이라고 꼽히는 설 연휴에 반등의 계기를 마련해야 되는 이재명 후보이기 때문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수도권 부동산 민심을 수습하는 게 최우선이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부동산 관련해서 이제 기존 부동산 정책, 문정부의 부동산 문제를 정책 실패다 이렇게 또 한 번 쓴소리를 하면서 또 주택 공급을 311만 호로 대폭 늘리겠다 이런 공약도 내놨는데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부하고 차별화를 계속 좀 시도를 하고 있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좀 어중간한 차별화를 지금 계속 이어가고 있다. 제가 그 점이 사실은 중도층의 마음을 좀 움직이지 못하는 요인으로 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어찌됐건 문재인 정부하고 차별화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대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부동산 정책인 건 분명하고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부동산 실패가 다시는 없을 것이다. 이런 점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차별화를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사실은 내용면에서 차이가 없다.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 20여 차례가 넘도록 그렇게 부동산 정책을 연속적으로 발표하기도 했고 그런데 핵심이 뭐였나요? 공급 확대였습니다. 예. 자, 근데 공급 확대 정책을 그렇게까지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제대로 잡혔냐는 거죠. 안 잡혔거든요. 그러니까 공급 확대만이 해법이 아니었다라는 게 지금 확인이 된 그런 상태인데 이재명 후보 조금 전에 이제 300만 원 말씀하셨습니다만 공약 내용을 좀 부동산 공약 내용을 들여다보면 공급 확대 정책 그대로 이어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좀 더 강도 높게 하겠다. 이제 그건데 그런 점에서 별로 차별성이 없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과연 이제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또 유권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건데 그래서 내용면에서 들여다보니 별 차별화된 게 없네, 차별점이 없네. 바로 그런 점이 제가 보기에는 이 중도층을 움직이지 못하는 요인으로 좀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부동산 정책만큼은 이재명 후보도 그 말씀하신 것처럼 차별화를 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정책으로 이렇게 속 시원하게 반영되지 않고 있는 이유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그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다른 말로 하면 세금이나 여러 가지 수단을 이용해서 당신이 부동산을 많이 가지려는 것은 나쁜 일이야. 도덕적으로 판단하려고 했죠. 그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반발을 한 것을 보여준 것이고요. 특히 20, 30대 이제 시작해서 내가 10년, 15년 후면 집을 살 수 있을까라는 기대가 10년 전에 있었다라고 하면 지금 그런 기대가 사라지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재명 후보가 확실하게 방침을 냈던 것이 생애 첫 주택 구매에 대해서는 LTV 90%까지 풀어주겠다는 것. 그런데 이게 여전히 DSR 규제 40% 안에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20대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집을 사려고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해왔던 고소득자라든지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대상으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조금씩 풀어줄 수 있는 자리들을 찾아가고 있는 중에 하나. 그리고 사실은 민주당 정부가 가장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토목이라는 것이 나쁘다라는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서울시 내에서도 개발을 굉장히 너무 극도로 제한해 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용산 공원을 풀었고요. 그다음 김포 공항을 푸는 등 예전엔 건드릴 수 없었던 어떤 성역 같은 곳들을 지금 풀어서 공급을 늘리겠다는 정책을 내놓은 만큼 예. 이번 좀 시장이 다르게 보지 않겠나 싶습니다. 최근에 그런 위기 상황, 그런 현실 인식에 대한 것들이 하나의 반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재명 후보의 아주 오랜 측근들, 7인회라고 정치권에서는 흔히들 얘기합니다. 그중에 한 명이 7인회를 대표해서 임명직을 맡지 않겠다. 이재명 정부가 설령 탄생한다 하더라도 뭐 그런 얘기를 했고요. 또 한 가지 민주당 내에서는 86그룹의 용태론이 다시 한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최근에 이런 대선 레이스에서 조금은 고전하는 부분에 대한 하나의 좀 자생적인 노력의 일환이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사실 대선에서 더 중요한 것은 민생 행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이고 그에 부차적으로 정치 혁신이 붙는데 지금 민주당은 굉장히 사정 급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를 거치고 여의도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측근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그런데 그나마 있는 사람들도 전부 다 들어오지 않겠다. 내각으로 들어가지 않겠다. 임명직을 맡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는 결국 이재명 후보가 인재의 폭을 넓게 쓰겠다라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일이라는 점에서 전 득점의 포인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586들은 사실 하나로 묶어서 586이 전체가 안 돼.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뭐 50대는 일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근데 이제 다수원 의원들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 때 어떤 혜택 또는 공천에서 좋은 지역을 받아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해왔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더 어려운 험지로 가거나 새로운 도전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이런 작업들이 이어지는 것은 전 혁신의 기운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는 국민의힘과의 차별점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런가 하면 최근 이재명 후보의 발언 수위들이 높아졌다라는 평가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대선에서 지면 없는 죄로 감옥에 갈 것 같다라는 발언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지지층 결집을 위한 발언이다라는 해석들이 있지만 이게 독이 될지 득이 될지 좀 해석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네. 좀 과한 발언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조금 좀 불리한 상황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돌출하는 이런 발언들이 좀 이렇게 간혹 나오는데요. 이건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실제로 그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의도된 발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어느 한쪽에는 불안감을 유발을 하는 그래서 이제 그러니 저를 찍으세요. 뭐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이제 이 표를 좀 강제하는 듯한 그런 그 인상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뭐 자극적이기 때문에 이제 언론에 뭐 보도도 나가고 그런 효과가 좀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도층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발언에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제가 보기엔 그렇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후보가 35%대 그 박스권을 탈출하려면 역시 중요한 것은 중도층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중도층 겨냥한 공약도 지금 굉장히 많이 내놓고 있는데 중간중간 어쩌다 이렇게 한 번씩 나오는 이런 돌출성 발언들이 좀 멈칫멈칫하게 한다. 중도층이 이렇게 선뜻 지지하기에 자꾸 유보를 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으로 좀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번에는요, 저희 국민의힘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요. 윤석열 후보가 부인 김건희 씨의 이 녹취록을 두고서 죄송하다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관련 목소리 듣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녹취록 문제는
법원에서 공개하지 말라고 하는 부분까지 또 공개를 안 하겠다고 해놓고 또 뭐 뉴스를 통해서 막 공개를 하고 참 이 공영방송으로서 좀 저희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좀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어쨌든 이 녹취록에 의해서 좀 마음이 불편하신 분이나 상처받으신 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인의 입장에서 늘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녹취록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김건희 씨가 이 통화 녹취를 하는 가운데 홍준표, 유승민 같이 경선에서 경쟁을 펼쳤던 후보들이죠. 예비 후보들과 이 구술했다. 때 아닌 또 무속 논란이 이 유승민, 홍준표 이 두 정치인에게까지 불이 붙었습니다. 물론 당사자들은 뭐 허위 날조라고 날뛰었습니다. 이 상황들에 대한 여파 그리고 이른바 원팀을 향해서는 한 걸음 다가서기보다는 한 두 걸음 정도 물러선 상황은 아닌가라는 우려도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후보가 적극적으로 해명하셔야죠. 사실은 부인인 김건희 씨가 기자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라서 과장됐을 가능성도 있고요. 정확히 무슨 증거를 가지고 홍준표, 유승민 의원이 구술했다는 얘기를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대선 후보 나온 사람들은 다 구술해. 뭐 이런 차원에서도 충분히 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공을 들여서 사과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뭐 개인적으로 찾아가든 안 되면 네. 집 앞에서 기다리든 이 두 분의 마음을 풀어드리는 작업이 먼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 두 번째로는 이 여러 가지 논란이 벌어지는 결국에 이제 결론으로 가면 윤핵관 문제가 다시 불거지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 여의도에 대해서 많이 하는 얘기들 중 하나가 윤핵관이라는 것이 이제 김건희 씨와 친소 관계에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번에 좀 정리를 해서 선거를 시스템으로 치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유승민 후보와 홍준표 의원의 마음을 좀 달래고 용서를 구하는 것 이것을 원팀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이라고 좀 보고 열심히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홍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당까지 언급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출당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근데 이제 본인이 탈당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차라리 날 출당시켜 달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 아닌데 윤핵관들 당신들 그렇게 위세가 당당하다면 날 내쫓아봐라. 이제 그 얘기를 한 거나 이제 다름이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결국 이제 겨냥하는 것은 윤핵관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 윤석열 후보가 결과적으로 다분히 제가 보기엔 윤핵관들 탓이라고 보는데 자꾸 이 뺄셈의 정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분이라도 더 모셔서 더 보태서 나갈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사람을 내보내는 식으로 김종인 전 위원장하고도 그렇게 결별했는데 뭐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도 뭐 공을 들여서 그렇게 회동까지 성사가 됐으면 어떻게든 잡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거기 더 나가서 유승민 전 의원도 반드시 전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중도로 좀 더 확장성을 가지려면 유승민 전 의원 같은 사람 정말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또 경제도 잘 모르잖아요. 경제 부문 쪽에 이제 좀 보완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과연 이게 정말로 그런 진정성을 가지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지 좀 의문이 든다는 거죠. 이번에 홍준표 전 의원하고 사태가 대표적인 거다라고 좀 봅니다. 네. 비공식 회동에서 한 얘기가 막 공개적으로 방송을 통해서 나오고 한 그런 그 시기에 이런 것들이 좀 잘못돼 있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윤석열 후보가 이제 그 자기 부인 그 방송 관련한 언급도 했는데 여전히 부인 문제에 대한 그 인식이 좀 아니하다라고 저는 봐요. 지금 윤석열 후보가 할 얘기는 딴 얘기 아무것도 없습니다. 잘못된 발언 정말 죄송합니다. 사과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향후에 국정에 절대 제 아내가 간섭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가지 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자꾸 방송 탓을 해요. 뭐 방송이 좀 편파적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보면 꼭 후보자들이 방송 탓하고 여론조사 기관 탓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거 별로 보태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거 좀 인식에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윤석열 후보가 생각을 완전히 이건 좀 바꿔야 된다. 설령 본인의 그 부인에 관한 얘기라 하더라도 끊을 건 확실히 좀 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를 아마 지지자들이 원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건희 씨의 녹취 파일 폭로가 이제 연일 이어지면서
그 여진도 계속되고 있고 이처럼 원팀 행보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것인데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은 이제 주술비선 선대위다 이렇게 공세를 펼치고 있고 국민의힘은 악의적인 프레임이다 이렇게 또 맞받는 상황입니다. 무속 논란의 여파가 계속되리라고 보십니까? 뭐 계속 제기할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아마 그 큰 성과는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단 후보자 본인 이슈가 아니잖아요. 그 한계점이 있는 거고 반면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대장동 의혹이 본인 의혹이고 또 뭐 형수 욕설 관련한 것도 본인 의혹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게가 좀 다르다라는 걸 좀 인식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 후보자 이제 배우자를 겨냥하는 거는 그야말로 약한 고리를 지금 공격을 하는 이제 그런 건데 이 약한 부분을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어떻게 반응을 보일까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후보자가 강자라면 후보자를 상대로 해서 정면 승부를 할 생각을 해야지 왜 자꾸 주변을 변두리를 그렇게 건드리느냐 하는 거. 그다음에 김건희 씨 관련한 의혹도 제가 보건대는 이게 너무 오래 지금 끌고 있어요. 그래서 선거 전략적으로 볼 때 이제 피로도가 상당하다. 유권자들이 느끼는 피로도가 상당해서 아마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또 한 가지 관심사입니다. 각 신문 언론들을 통해서 김건희 씨의 이 프로필 사진 찍는 게 공개가 되면서 과연 언제 등장할 것인가? 이것이 과연 대선 레이스에서 어떤 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왜냐하면 지금 워낙 여러 이슈들에 있어서 김건희 씨가 얽혀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일거수일투족이 관심을 받고 그것이 뭐 대선 레이스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현상임은 분명한 상황인데 뭐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제쯤이다라고 나오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관심을 끌고 있고요. 일단 어제 김건희 씨 관련돼서 녹취를 최고초에 확보했던 서울의 소리를 포함한 유튜브에서 방송에 나갔고 총 조회수가 200만 회가 넘어갔다라고 네. 하는데 굉장히 광범위하게 지금 알려져 있는 상태인 겁니다. 뭐 이제 기억을 되돌려보시면 YTN에서 보도를 한 것부터 시작해서 이런저런 구설들이 올랐지만 어쨌건 이런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이미 국민들하고 좀 친숙해진 상태인 거라고 좀 봅니다. 그러니까 신비주의는 이미 벗어나 있기 때문에 어느 때 나오더라도 어색하지가 않다. 예전 같으면 김건희 씨를 옹호하는 쪽은 별로 없는 상태에서 공격하는 쪽만 많았기 때문에 나오기가 힘들었는데 지금 사실 진영은 양쪽으로 나뉘어서 지지하는 진영은 김건희가 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이미 하고 있는 상태라서요. 예. 뭐 저는 지금부터 타이밍으로 따지면 어느 때 나와도 어색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방법을 통해서 조금 언론 노출들을 높이고 자연스럽게 공개 홍보를 하시는 것이 더 어울리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굳이 감추실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예. 그것이 또 어떻게 대선 레이스에 또 변수가 될지도 관심이 갑니다. 참 이번 대선 여러모로 특히 학자들은 대선 끝나고 나면 연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전과는 너무 다른 모양새로 전개가 되다 보니까요. 또 한 가지 이제 안철수 후보 얘기 좀 해볼 텐데요. 안철수 후보는 상대적으로 나는 다르다를 계속 강조하고 그것을 본인의 선거운동의 핵심 프레임으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가족 리스크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제 따님도 오셨던데 뭐 일부러 이렇게 오라고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정치적으로는 일부러 오게 한 것 같이 좀 보이긴 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가족은 이렇게 화목합니다. 또 우리 가족들은 다 박사입니다. 뭐 이게 이제 다른 후보자들하고의 이제 차별화 포인트가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점을 이제 집중적으로 이걸 이제 또 활용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것도 좀 불필요한 노력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말 본인의 어떤 역량으로 그냥 정면 승부를 하시라. 그러니까 본인이 어찌됐건 벤처기업 출신으로서 제가 보건대는 요즘의 시대 흐름하고 굉장히 잘 맞는 그런 과거 경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그걸 잘 활용해서 향후에 이런 4차 산업혁명 부분에서 본인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국가에 기여를 할 것이고 어떤 쪽에서 이제 우리 산업의 어떤 활로를 찾아 나갈 것인지 부분에 그 부분에 오히려 더 그냥 집중을 하시는 편이 훨씬 더 소구력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정치권 이슈 이야기들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김성회 정치연구소 싱크와이 소장,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